네, 안녕들 하셨어요?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이 오늘은 이제 24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되고, 이번 그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24번째 제가 준비해 오면서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 시간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이 아닌 문학적인 부분이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분야고,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요 점을 미리 밝혀드리면서 제가 이해했던,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의 근거 해석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 문학 분야라든가 고대 그리스 고전 문학, 라틴 문학에 대해서 혹시 정통한 우리 회원님이나 아니면 구독자님 계시면 혹시 제가 했던 강의 내용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댓글 등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주시면 제가 더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오벨리스크의 제목부터 벌써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헥사미터라고 하는 거, 그죠? 헥사는 이제 알 수가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의 1, 2, 3, 4, 5, 6 할 때 이제 유명한 거 뭐가 있죠? 5 그러면 펜타곤. 네, 국방부 워싱턴에. 그러니까 펜타곤 5고 헥사 그러면 6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옥타곤 막 뭐죠? 막 치고받는 건 뭐예요, 그거? UFC인가 뭔가 할 때 그거 옥타곤이에요. 팔각. 그러니까 8이고 헥사는 6이다. 그러니까 그 6m라는 건 뭐야? 뭐 실을 6m 쓴 거야? 근데 자관 헥사미터가 뭔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22만 년, 20만 년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예술혁명, 생산혁명, 문자혁명, 금속혁명을 유라시아의 중심지인 튀르키예와 그 주변 지역을 통해서 살펴보는 세계사 공부 시간, 우리가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36개 탐방지를 주요 돌면서 보라색의 튀르크 이슬람 몽골 유적, 남색의 그리스 로마 유적, 하늘색의 히타이트 유적, 하늘색은 선사 유적, 그리고 녹색은 히타이트 유적으로, 그리고 붉은색은 기독교 유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이스탄불 유적은 다시 사라예브루를 중심으로 오른쪽 하단의 중심부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라색의 튀르크 이슬람, 남색의 로마, 동로마, 그리고 하늘색 공원과 녹색의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하는 인류 문명사의 중요한 어떤 보고 중에 하나죠.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고요. 세베르스 왕조,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왕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의 학습 요점은 이제 기단석을 건립할 때 공사의 주체는 그럼 누구였겠느냐? 누가 주도가 돼서 였겠느냐? 기단석의 비문의 언어는 무엇이었느냐? 기단석의 비문은 문학작품이다. 자, 기단석의 정치 프로파간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일단 흥미로운 퀴즈부터 들어가면, 오벨리스크 건립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직접 감독했다. 그렇다. 손 한번 들으셔야 돼요. 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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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 들으세요. 한 분 들으셨어요. 네. 한 분. 오랜만에 나오셔서 기회를 타셨습니다. 자, 아니에요. 예. 그럼 누가 했을까 한번 볼까요? 오벨리스크 기단석의 비문은 정형신대, 서사시겠느냐, 서정시겠느냐? 서사시다. 서정시다. 한 분이 들으셨는데 기회를 못 하셨습니다. 자, 근데 서사시다 했네. 예. 요거는 출제 오류입니다. 제가 요새 밤늦게 하다 보니까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서사시 했죠? 언어는 그러면 라틴어이겠느냐, 그리스어겠느냐? 라틴어다. 그리스어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자, 기단석은 정치 프로파간다다. 요건 지난 시간 강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걸 처음 보신 분들한테는 질문이 됩니다만, 우리 현장에 계신 회원님들한테는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기단석의 비문을 일단 해석하고,
그 비문의 서술의 특징은 뭔지 살펴보고 문학적인 함의가 뭐고 정치적인 함의가 뭔지를 살펴보는 정말 우리 지중해 시간 예술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런 심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청동 뱀기둥, 벽돌 오벨리스크 있고 그 중에 꼭대기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의 남동면에 있는 제가 서 있는 남동면의 라틴어라고 되어 있죠. 승리 축제가 라틴어가 되어 있는 남동면의 라틴어 비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양한 함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상부는 지난 시간에 봤죠? 휘드라울리스 나오는 공연 축제 장면 그림이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아랫부분 하부의 라틴어 비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면은 이것도 퀴즈를 한번 할 걸 그랬구나. 읽을 수 있어요?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건 후대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가 있어요? 소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대문자 나오고 띄어쓰기 나오는 게 중세 이후부터 라틴 문자는 이제 BC 6세기부터 계속 쓰였지만 소문자도 쓰고 띄어쓰기를 하면서 읽고 해석하기 쉽게 된 거는 중세 이후 얘기고 로마 제국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오늘날의 라틴 문자를 쓰는 문화권이다. 그러면 읽기라도 할 텐데 어디에 띄어질지를 모르니까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라틴 문자에 더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가 아주 쉬운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남동면의 라틴어 비문을 다시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저렇게 해놨어요. 저렇게라도 해놓으면 이제 뭔가 한번 도전이라도 해볼 만하죠.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라틴어는 특별한 발음기 없이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 담았을까 해석을 하라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깜짝 놀라실 테니까. 그럼 우리 영재 회원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기를 일으키시고. 읽는 것도 하지 마시고. 일단 비문을 단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읽는 거는 일단 두고 단어는 띄어쓰기가 돼 있는데 한때 고귀한 군주들의 순종이 어려웠던 나. 야, 굉장히 느낌이 벌써 확 와요. 예. 그러니까는 의인화를 한 거죠. 저게 오벨리스크예요. 예. 예. 뒤에 다시 하고 그래서 나는 순종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뭐 차 한 잔 마시자려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나 차 마시자래가 차 마시면 격이 떨어져 보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야자수를 쥐었던 폭군들이 꺾이고 사라진 뒤 이제야 나는 복종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테오도시우스 그의 영원한 자손에게 굴복합니다. 대략 뭔가가 막 읽히죠, 그죠? 함의들이 설명 안 해도. 나는 단 3번의 열흘 만에 굴복 제압됐습니다. 3번의 열흘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순이 열흘이니까 3순. 그러니까 30일 만에 공사가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틴어 비문의 내용인데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함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보면 한 줄 더 있네. 한 줄. 시장 프로클로스의 감독 아래 높이 올려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감독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행정 책임자가 감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프로클로라고 하는 이름을 써준 거예요. 첫 줄에 3번째 단어 보면 프로클로가 나오죠. 저게 그 사람 이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클로스라는 건 이제 오늘날의 이름이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시장, 콘스탄티노플 뭐 요즘의 시장이라고는 그렇고 자고 행정 뭐 군사 책임자겠죠. 이 사람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머 이게 뭐냐? 다리 공사하거나 건물 공사할 때 시공 감독 책임자 누구 이름 나오잖아요. 그 이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네. 자 이제 단순 해석은 끝났고
저 기단석 비문이 갖고 있는 서술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일단 아까도 감 잡으셨지만 의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한 거예요. 오벨리스크가 생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지만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해서 나는 고귀한 군주들에게 순종, 그러니까 여러 황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그 어떤 황제에도 나는 그 사람들 거들떠도 안 봤어. 근데 승리의 야자수. 그러니까 야자수라는 건 이제 팜트리, 영어로 팜트리라는 건 팜트리, 야자수의 야자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승리의 알레고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그건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그 권력을 쥐었던 폭군들이 꺾이고 사라져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주인공은 하나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테오도시우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에게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의인화니까 person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의인화는 그리스 로마 그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무생물과 추상명사를 이런 그 보통 명사들을 다 생명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단어로도 그렇게 문자로도 표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각예술품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럼 봄춘자를 써놓고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봄춘자를 써놓는 게 아니라 봄을 상징하는 여인의 얼굴이나 모습으로 그려놓으면 그게 봄이에요. 이게 그리스 로마의 personification, 의인화의 전통이고 이런 문장에서도 그렇게 의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상당히 저짝 사람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스 포포이아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 수사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거를 여기에서 사물이나 보통 추상명사들을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걸로다가 표현하는 게 이 계시가 이제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공부하면서 많은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시각예술품들을 볼 텐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화, 프로소포포이아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알레고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레고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 어떤 르네상스 이후에 그림 공부할 때 뭔 알레고리 해가지고 그림 작품 설명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여인의 얼굴이나 무슨 어떤 물체로 나오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다른 뜻이다. 그 다른 뜻을 그 상징물로 대체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알레고리가 이게 이제 로마 시대부터 많이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그 야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자수는 그것이가 야자나무 가지가 아니라 결국은 승리, 권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은유가 이게 알레고리인 거죠. 그런 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워낙 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판을 키워가지고 이 기단석의 비문의 시점은 우리가 소설에서 많이 하는 1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이다. 1인칭은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나는 쪽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관찰자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즉 주인공 시점이다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뭘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내 얘기만 하면은 관찰자 주인공 시점인데 다른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생물인 오벨리스크를 의인화해서 그렇게 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넣어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제국의 주인공인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그 가족들에게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서사를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의인화하고 알레고리, 은유 상징을 활용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다가 한다. 이렇게 난 단 3번의 열흘 만에 굴복 제압됐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로 전제를 깔고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회원님들과 구독자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는 산문일까요? 운문일까요? 이 산문이다. 운문이다. 운문이다. 일단 산문체예요. 산문체인데 일단 산문체인데 자, 헥사미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헥사미터.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헥사미터. 그러니까 영문학을 전공하셨거나 요즘도 헥사미터라는 건 이제 그 영어식 오늘날의 발음이기 때문에 서구문학을 공부하셨던 분들, 영문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헥사미터라는 말을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택시미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미터니까 옛날에 마차 타고 다니니까 마차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냐? 이거 뭐 좀 개그가 좀 썰렁했어요, 그죠? 네, 개그가 썰렁했는데 헥사미터다. 이거를 헥사미터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문학 양식에 헥사미터라고 하는 문학 양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헥사미터가. 그럼 이제 헥사미터라는 건 뭐냐? 여기서 미터. 오늘날의 영어로 하면 미터. 음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야, 이게 음보는 또 뭐냐? 한자로 써놓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음의 보폭. 그러니까 한 발, 두 발 걷는다는 거는 수효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수효.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절의 수요가 아니라 발음할 때 강약의 수요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음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발음을 강약을 한다 해가지고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 사성이 있어가지고 높낮이로 강약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장단으로 길고 짧음으로 의미를 달리하는 그런 언어라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발음으로만 될 뿐 음의 높낮이나 길고 짧음으로는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헥사미터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음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규칙적인 반복 단위인데 그것은 발음의 길고 짧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게 발음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다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만 길잖아요. 버지는 짧잖아. 이렇게 발음의 장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또는 의미가 같더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다 우리도 이제 강세를 두긴 하잖아요. 저도 말을 할 때 뭐 강조할 말 있으면 어디다가 액센트를 두긴 하지만 그 액센트를 뭘로 둔다? 길고 짧음으로 두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인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이 그 헥사미터의 음보는 뭐냐? 그래서 이 일음보가 이 미터가 장음절 한 번, 그 다음에 단음절 두 개. 그러니까 장, 단, 단.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사음절이 있으면 아버지. 요게 일음보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 이렇게 해야 좀 돌아가신 저도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 그러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리운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단을 두면 더 아버지가 절절하게 엄마가 우리 엄니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거 엄니라 그러잖아요. 시골사람. 그러면 우리 엄니 이렇게 하면은 금방 애 안 오는데 우리 엄니 이렇게 해. 그 엄을 길게 해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장, 단, 단 세 개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음보다. 그러면 헥사미터라는 건 뭐예요? 이런 장단단이 6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쉽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헥사미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보, 길게 발음하는 거 하나, 짧게 발음하는 거 두 개의 장단단이라고 하는 일음보가 한 행에 6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헥사미터 양식의 글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운문도 가능하고 산문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저짝의 시는 주로 서사시들이 산문체에 가까운 거예요. 뭐 중국의 무슨 뭐 칠언율시를 쓰든지 아니 우리나라 옛날에 3434의 뭐
단평시조를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설시조 마냥 길게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 산문과도 비슷한 중요한 거는 산문이 됐든 운문이 됐든 이런 음보로다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혀 우리나라 문학 장르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면 장단단의 발음, 요 세 발음이 6개 이어져서 한 행을 이어는 거를 헥사미터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자, 윗줄을 보세요. 단어를 현대식으로 띄워놓으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5개밖에 안 되는데 왜 또 6개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왜냐하면은 단어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발음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나오네. 그래서 이음보가 장단단, 이음보도 장단단, 삼음보도 장단단. 이거 뭐야? 사음보도 장단단, 뭐 숭구리당당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음보까지 장단단이 되고 5개는 장장이 되는 건데 이 장장은 음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음보에서 끝난 거기 발음을 길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단어도 모르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다시 일음보, 이음보, 사음보, 사음보, 오음보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육음보에 장장 나가는 거는 해당 단어가 없이 앞에 오음보 단어의 발음만 길게 다시 끌어주는 거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이제 헥사미터 이해하신 겁니다.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리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알고 거길 여행을 가야 되나? 근데 알고 가시면 독보적인 여행이 되시는 거죠. 야,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음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스폰디드크 많이 있는데 닥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단단. 요게 닥틸이다 이거예요. 요게. 예. 그래서 뭐 자료 혹시 찾아보면 닥틸이라고 그러면 닥틸은 뭐야? 그 장단단으로 되는 그 음보, 그 미터를 닥틸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변형으로는 우리도 왜 시조 보면 평시조 3, 4, 3, 4 나가다가 어시조는 앞에 3이 아니라 4개로 시작하잖아요. 그 식으로다가 장단단 장장돼야 되는데 장단단 하다가 장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평시조에서 어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나가듯 여기도 장단단의 그 닥틸에 육음보로 하다가 변형으로 되면 중간에 장장이 나올 수도 있다. 요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완전히 서양 문학의 전문가, 뭐 민망하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된다. 그래서 5개의 단어지만 발음으로 하면서 마지막 5번째 단어에서 음절을 길게 장장으로 발음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소리로 들을 때는 이건 이제 소리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들을 때는 그것이 단어가 몇 개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소리로 나한테 들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보로서는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리스어 이름으로는 헥스가 6이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줄도 그렇고 그러면 헥사메트로스가 되는 거죠.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요즘으로는 그리스 혹시 탐방을 가시게 되면 그 이제 우리는 뭐 그리스라고 쓰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안 쓰고 영어식 표현인 거고 헬렌이라고 써요. 그럼 이제 우리는 헬렌이라고 읽는데 그 사람들은 요즘은 H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엘레니카라고 읽으면 엘레니카가 오늘날 그리스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저 H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헥사가 맞는 거고 요즘 그리스인들한테 가서 이걸 발음해라 그러면 엑사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트론이 되는 거니까 헥사메트론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에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기 때문에 헥사메트론 에포스 그러면 육음보의 시다. 우리가 보는 이게 되는 거예요. 호메로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리아나 오디세이가 다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네. 감사합니다. 맨날 역사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호메로스 일리아드 인용, 오디세이 인용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긴 행들이 다 실제로는
그 서사 시인들이 리라를 켜면서 다 낭독하는 거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헥사메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노래를 했던 거예요. 길고 짧음으로 이렇게 해서. 네, 아시겠죠? 중요한 걸 오늘 하나 더 아신 거고. 그리스만 이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 문화권의 최고의 그 서사 시인이었던 옥타비아누스 시대의 서사 시인 베르길리우스. 영어로는 버질이잖아요. 이게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에네이아도 역시 이런 헥사미터 양식으로 쓴 겁니다. 라틴어로는 이제 헥사메테르라 그랬죠.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로마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헥사미터 문학이었구나라고 하는 정말 그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엉뚱하게도 투트모스 3세가 만들었던 오벨스크의 테오도시우스 기단석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거를 공부를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 평시조를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헥사미터식으로 낭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야은 길제가 썼던 사문 중에 하면 야은 길제가 썼던 거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가 아니라 5를 장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500년 도읍지를 이런 식으로 읽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500년 이게 장단단 닥틸 이름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가 저렇게 이어지면 그것이 헥사미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뜻밖의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 놈을 다시 비문을 보면 붉은색 천원 걸로다가 저기가 앞에 장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ifficilis 이게 아니라 difficili lisquandu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2개지만 읽는 게 전혀 엉뚱하게 발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콘돔이 저건 짧게 해야 되니까 두 음절 짧게 해야 되고 도미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레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할 땐 뭐예요? 여기 세레니스 뭐 해서 이거 보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헥사미터식으로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그 히포드롬에서 이제 관중들이나 뭐 해가지고 나가서 저 기단석을 봤을 때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그 가문의 뭔가의 어떤 그 영웅적인 권위 이런 걸 우리가 읽을 때 저렇게 노래하듯 길고 짧게 발음을 하면서 저거를 낭독을 해야 당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살아가는 그래도 교양인들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지중해 시간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적어도 저때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사시던 그 교양 있는 시민보다는 2단계 정도는 더 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고 이스탄불 테오도시우스 황제 오벨리스크 기단석을 가서 탐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테오도시우스의 영원한 그 자식들의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옛날 사람들이 낭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총독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높이 들어 올려졌다. 30일 만에. 내용이 길어지네 오늘. 그래서 기단석의 정치적인 함의 이미 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이 남동면에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가운데 딱 서 있고 그 밑에 라틴어 비문을 통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위협을 갖다가 세우는 거야. 388년에 서방에서의 반란을 잠재우고 로마 제국 전체를 로마 제국의 안정을 가져오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널리 선전하게 제일 좋은 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콘스탄티누스 2세가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던 그 오베스를 갖다가 높이 세우면서 그걸로 보여주는 동시에 밑에 기단석의 시각예술을 통해 가지고 황제의 위협을 강조한 이런 알레고리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폭군들이 꺾이고라는 게 바로 이 반란 세력을 제압했다 이거예요. 서로마에서 반란이 있었잖아요. 그라티아누스를 죽이고 막시무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발렌티니아누스 2세하고 가운데 두고 서방은 이 반란자인 막시무스가 장악을 했는데 그거를 388년에 가서 제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동서로마를 자기의 동로마와 처남인 어린 그 소년 황제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 체제로
양극 체제로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정통성 없는 반란 세력들은 다 꺾었으니까 이제 모든 제국의 시민들은 나에게 복종하라. 그거를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이집트 유물을 갖다 놓고 그거를 의인화해서 그래서 이제 황제의 서사지를 쓴 거예요.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를 장악한 거. 요게 이제 그래서 요까지 다 그동안에 배웠던 거고 388년에 막시무스를 처형시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정치 서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오벨리스크로 대내외에 자신의 어떤 위협과 통치 정당성을 홍보하는 프로퍼간다였다. 오늘 가진 요까지 하면서 우리 또 이런 역사와 예술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듣고 또 들으면 쉽게 이해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